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4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저번 주에는 앉아서 했는데 이번 주에 서 있어 좀 놀라셨죠? 이번 주부터 포맷을 좀 바꿔서 여러분의 전문가들 모셔갖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 같은 의견 많이 들으려고 이렇게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자,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2부로 나눠서 진행된 거 알고 계시죠? 먼저 1부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가장 정통한 전문가를 모시고 아주 깊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서도 투자 가치 높은 기세 매물 소개해 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렇게 폰 형태가 바뀐 첫 번째 진행에 나오신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도시화공관 곽창석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오비트 파트너스의 이춘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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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바뀐 포맷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문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조금 바쁩니다. 뭐 요즘 박사 또 공부하러 다니시라 뭐. 자, 오늘 기센 이슈에서 다룰 내용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센 이슈에서는 6.19 대책의 효과 및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6.19 대책 이후 시장 상황, 향후 예상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실제로 정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바로 6.19 부동산 대책입니다. 자,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 그 내용하고 먼저 좀 알려주시고 세 분께 또 시장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1월부터 이제 5월 중에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전년 말 대비 0.3%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상승을 하면서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열 열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 높아진 문제의식과 동시에 이제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어떤 대책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떠한 그 단초가 된 6.19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지만 이제 6.19 주요 부동산 대책의 이제 주요 내용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40곳으로 해서 3군데를 기존 37군데에서 3곳으로 해서 40군데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LTV, DTI 규제를 통해서 어떤 대출을 조금 강화하는 측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주택자에게는 종전에 그 LTV, DTI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DTI 적용을 받지 않았던 집단 대출의 잔금 대출 부분에 이제 DTI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해서 어떤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지만 6월 19일 이후 입주자 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아쉬움을 조금 남겼고 그 랠리가 지금 조금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한 주택이 60제곱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2주택까지 이제 허용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허위 신고의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집중 단속을 통해서 어떤 지속적인 어떤 정책의 어떤 효과를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대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6.19 대책을 크게 요약을 하면 청약 조정 지역을 37군데에서 40군데로 확대했고 LTV와 DTI 규제를 강화했고 민간 택지 전매 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줄였고 뭐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요즘 댓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개업소 막 단속한다 그러니까 단속받을 짓 왜 하냐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제 서류 보관 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 전까지 털어가면은 누구라도 문 닫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대상, 그러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되는 투기 대상만 다루면 되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나오게 되면 단속 실적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죠. 그렇다 보면 이제 다른 그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비치 의무라든지 이제 이런 의무들을 위반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이제 잡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문 닫는 것이 더 뱃속 편하다라는 어떤 이런 마인드가 조성돼 있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이춘남 본부장은 지금 현장에서 실제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왕성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내용에 비춰서 이제 보름 지났는데 현재 시장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제 지금 저는 서울에서 실제 중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서울시장을 가장 가까이서 접근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LTV나 DTI 규제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인한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분양권 전매 기간을 입주 때까지 끌고 간다면 결국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실소유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파트가 계속 주거용 부동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입주 때 많이 오른 가격의 실수요자들이 또 그것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풍선 효과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을 계속 매수하려는 수요자들은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을 그 분양시장의 뭐 왜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분양시장을 단속한다 하는데 기존에 이제 재고주택 시장에 죽어라 하는 또 이런 언밸런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우리 곽창석 대표님은 이제 오랜 아주 경험을 갖고 계시죠. 지금 현재 이 정책 발표 난 다음에 보름 지나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보름 동안에 그 전 6.19 대책 이전보다는 거래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뭐 주택 거래가 신고되는 게 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예. 대체로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보통 이제 월간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한, 10,000건에서 15,000건, 이렇게 거래되던 것이, 작년 11.3 대책 이후에, 한 3,000건에서 5,000건으로 줄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대선 이후에 5월, 6월 중순경까지는 월간 거래량이 또 10,000건 이상 늘어났다가, 6.19 대책 이후에는, 다시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11.3 대책 때 보면은, 대책 발표 후에 시장이 급냉됐었습니다. 예. 거의 뭐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또 중개업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래가 좀 부진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매수 문의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침 그 작년부터 계속 이 분양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알짜 물량들이 이번 6.19 대책 이후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 대기 수요층이 청약 수요층으로 현재 바뀌어서 이 모델하우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괜찮은 단지들을 모델하우스는 뭐 수만 명씩 이렇게 몰리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제 매매가가 좀 이렇게 급매 위주로 해서 물건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예. 보통 일반적으로 그랬는데 이번에는 별로 이렇게 금매가 나오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번 대책 내용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DTI, LTV 규제라든가 청약 조정 지역 소폭 확대 이 정도가 시장에는 큰 그 충격이라든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의 뭐 프론트 가이디언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선지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예고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 투자자들이 어떤
뭐 트라우마 또는 데자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아까 이춘남 본부장이 했던 풍선 효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풍선 효과가 결국은 이제 이 대책이 나왔지만 이를 시장에서는 보란 듯이 딴 데로 이제 투자 기업 비웃듯이 간다. 이제 이런 뜻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세요? 이재문 선생님은 물론 이제 시간이 보름밖에 안 됐지만은, 이재문 선생님께서는 어떤 요 효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이게 이제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서의 어떤 부동산 규제 강화책이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대책이 무대책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뭐 어떤 정부 정책의 어떤 그 효과를 이렇게 비웃듯이 이제 이렇게 가격 상승이라든지 거래량이 폭증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고강도의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을 누리게 되면 그 반발 매수 세력에 의해서 다시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재현될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정부와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상황,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반토막 이하로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거의 지금 배 이상으로 증가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요번에 그 핀셋 규제라고 일러지는 6월 19일 6.19 부동산 대책에 의한 어떤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른 지역 또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다른 수익형 부동산 물건으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수량 증가라든지 이런 물량 이동이 있을 거라고는 조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 그 핀셋 규제를 하면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금융권을 옥죄서 1금융권과 2금융권에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과거에는 2금융권에서 대출이 됐지만 현재로는 1, 2금융권 자체를 전체 대출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영향은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지금 돈이 오갈 데가 없다라는 상황이죠. 그렇죠. 가계 보유의 어떤 자산이 70조 이상이 저축으로 지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돈이 오갈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부동산 상품으로 이제 옮겨 탈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한 보름 동안의 시장 상황을 본다라면 어떤 적극적인 매수세나 어떤 이런 것보다도 시장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또는 가격 부채 종합관리 대책에 따른 어떤 결과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그런 관망세가 우세한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풍선 효과 자체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가 가계부채가 그 통계 낸 곳마다 틀린데 한 470조에서 520조까지가 자영업자의 부채로 이제 잡고 있는데 이제 내수경기 문제죠. 내수경기 문제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예전과는 틀린 또는 이제 그 문제는 유동자금이 70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째 저축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풍선 효과가 긍정적인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듯이 그 풍선 효과가 무조건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면서 우리나라 경기 상승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로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효과를 좀 차단하자는데 좀 의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재문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 자체도 프레임을 만든 거를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신분 당선이 뚫렸는데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네. 근데 거기 프레임들은 무슨 빨대 효과다, 효과 참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레임들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되는데. 네. 우리 곽준석 대표님은 지금 아까 저희가 지금 나눴더니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가계 부채가 연간 10%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 예. 그리고 이 주택 투기꾼들이 집을 사면서 이 집값이 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 보면 이제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이제 전매 규제, 두 가지 축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는 들여다보면은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층들은 일부 투자자도 있지만 대다수는 실수요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쓸만한 주택, 살만한 집 이런 것들의 공급이 부진했었습니다. 우리가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했지만은 그게 쓸만한 주택은 아니었거든요. 또 참여정부 시절에도 뭐 분양권 전매, 뭐 또 분양가 상한제 해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만한 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수도권에서 보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계획이 돼서 입주를 한 뭐 잠실이라든가 뭐 판교라든가 또 강남 재건축 일부 이런 곳들에 국한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살만한 집에 대한 그 수요층, 뭐 집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시키고 그렇죠. 좀 괜찮은 집을 찾는 수요층, 양질의 주거 수요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급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또 이 전매 규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리는 현상들을 보면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투기꾼이라고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좀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이 십수년간 쌓여있던 에너지들이 지금 분출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6.19 대책의 효과는 그다지 올해는 못 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곽 대표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분양시장의 열기는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6.19 대책 이후에 그거는 이제 8월 달에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 마지막 몰려타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심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번 대책 내용 중에서 이 대책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겁을 먹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국세청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예. 얘기를 한 거, 전수 세무조사를 하겠다. 제일 무섭죠. 뭐 이런 부분은 실제로 거래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사업장에 대해서 과거에 거래했던 것까지 혹시 세무조사를 당하는 거 아닌가. 돈 이거 몇 푼 벌자고 괜히 집 샀다가 뭐 사업장 세무조사 당하면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여유 자금을 가진 계층에서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는 거를 막는 그런 뭐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어떤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 놔야 좀 그 여분의 공급이 일어나고 여분의 주택 공급이 있어야 또 신혼부부 같은 이런 실수요층들이 좀 싼 값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추가적인 종합대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시장은 잠시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참여정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은 질문이네요. 이게 지금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의 이제 단계적 대응. 뭐 지금 이재문 선생님은 대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추가적인 대응책은 벌써 이제 8월 달로 지금 예정돼 있죠.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그 6.19 대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그 중간적인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정책 발표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핀셋 규제는 이제 어떤 시장의 그 반응을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곽 대표님 견해하고 좀 틀리게 이번에는 대자뷰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좀 단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이 청약 열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사실상 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청약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어떤 욕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그 주택 자가 점유율은 지금 6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봤을 때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는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 청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택 청약이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만큼의 주택을 공급해 준다라면 어떤 그런 과잉 청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그 지역 자체, 서울에 있는 또 아니면 수도권 경기 인천에 있는 아니면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주택의 가격도 틀리고 공급되는 양이라든지 수에 제한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그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의 인근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자 원하고 거기에 자격 요건을 갖췄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열기가 올라지는 저는 그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재건축 투기 수요와 아니면 일반적인 그 주택을 분양권을 사고 판다든지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판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과는 저는 구별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죠?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 입주권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고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재건축 입주권을 사고 팔았을 때 그 재건축 입주권이 조합원 입주권 지위죠. 조합원 지위를 사는 것이 1회 회전하고 2회 쉽게 얘기해서 전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반복이 됐다라면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번에 국토부 장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재건축 지역에서의 투기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보다는 세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을 이번에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하고 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한 부분에서 이어서 국세청장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펼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투기자를 걸러내는 것이고 청약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열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수요자라고 놓고 본다라면 지금 청약이 어느 정도 과열되고 지역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는 시장에서 봤을 때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곽창석 대표님 얘기 듣기 전에 제가 이제 늘 우리 같이 셋이 토론을 많이 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들어간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공급이 안 들어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에다 집을 줘야지 사업자들은 안 들어간단 말이죠. 왜 안 들어가냐? 들어가면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럼 안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는 미분양이 나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적소를 다 공급해야 된다 얘기하는 이재문 소장하고 저하고 이제 늘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곽창석 대표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 그 6.19 대책에 지금 실패는 이번엔 없을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시까지 표현할 만큼 투기 세력이다 이런 것들이 고강도로 진행돼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리 곽창석 대표님은 예전하고 데자뷰를 조금 하셔갖고 지금 현황하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200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외환위기가 끝나고 일정 기간 침체돼 있다가 2000년대 초부터 강남 재건축 열기가 불기 시작하고 또 그때 이제 주가도 오르고 전 세계 집값도 오르면서 한국 집값도 같이 상승했던 그런 상황하고 유사한데 또 다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열기가 시작되는 2001년도만 하더라도 LTV 규제조차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내 돈 10% 들고 90% 대출 받아가지고 재건축 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번 6.19 대책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반면에 그때보다 지금 좋아진 상황인 것도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의 그 전세값 비율이 한 64%, 65%뿐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역사상 최고치였는데 그렇죠. 지금 그걸 갱신해가지고 한 75%까지 갔다는 얘기죠. 이거는 재건축을 빼고 나면은 어지간한 데는 8, 90%까지 전세값이 매매가에 치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주택시장,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에는 투자자가 없었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지방에서 시작된 이 갭 투자 열기가 이제 수도권에서도 다시 시작이 된 건데요. 글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주택이라는 주택의 재고량, 이런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갔는데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득을,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집이 없는 사람들은 열패감을 느낄 수밖에는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저는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런 현상이 되도록 안 일어나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되고, 조금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안정적으로 시장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정부들이 보면은 뭐 택지를 많이 공급을 안 했다든가, 또는 계속 이렇게 뭐 규제를 통해서 자유로운 공급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다든가, 또는 뭐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을 해서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든가 보금자리 주택을 한다든가 해서 이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나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뭐 투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투기 규제를 하면은요, 일시적으로는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추가 대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 도입을 하면은 아예 거래 자체를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집값을 잡는 것 자체를 정책 운용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면은 우리의 주거 복지는 다 날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시장의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좋지도 않은 집을 비싸게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투기꾼이 나빠 보이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공급이 잘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돼요. 당장에 작년부터 지금 대출, 집단 대출 규제 이런 걸 통해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수도권에서는 이 주택, 특히 아파트 공급량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벌써 3년 후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당장 내가 올해 내에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선생님, 우리 곽창석 대표님의 공급 부족이나 이게 악화가 양화를 뭐 이런 얘기처럼 지금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얘기도 분명히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일리는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전혀 얘기해 동의를 보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전혀 동의를 공급 하지 문제는요? 않고.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항상 그 주택 공급 문제를 많이들 얘기하고 늘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그 주택이 2014년 이후부터 이제 급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래량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2014, 2015, 2016, 올해 2017 약 4년간 이제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올해 이제 이것이 약간 안정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아마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순환 곡선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택 공급이라는 게 지금 분양을 받았다 하면 지금 2017년 6월이니까 2017년 6월에 분양을 받게 되면 이 입주는 3년 후가 되니까 2019년 6월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 2014년에 분양된 주택들이 이제 입주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2015년에 팔린 집들은 2018년, 그 다음에 2016년에 팔린 집은 2019년이면 지금 다가오지 않은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문제는 저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진단을 했지만 공급 과잉이라는 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계속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을 2020년 이후를 말하는 것인지 지금 말하는 것인지 저는 좀 상당히 그 의문점을 가지고 20년 있고요. 이후겠죠. 네, 그럼 근데 그러면 20년 이후라고 단정을 해주고 2020년 이후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 하반기에 준공되는 입주 물량이 약 22만 8천 가구고 이것은 예년에 비해 갖고서 30% 이상 업된 수치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 자체가 공급 과잉의 문제냐 공급 부족의 문제냐를 놓고 할 때 서울의 일부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강남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강남은 수요를 원하는 사람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이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강남 4구죠. 송파, 강동, 강남, 강동, 그다음에 서초. 예? 이렇게 4개 구역에 모든 사람이 살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공급을 맞춰줄 수도 없는데 거기에서 집이 부족하니까 이것이 공급 부족이다. 그리고 지금 뭐 택지, 공공택지를 지금 많이 개발을 안 하고 중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2016년 이후입니다. 2016년 이후 워낙 그 주택 열기가 과열이 되고 하다가 보니까 1차적인 규제로 택지 공급을 공공 분야에서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약 한 80만 가구인가 얼마 100만 가구에 가까운 공공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이런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공공의 그 투자부는 이제 개입이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택지 감소가 16년부터 된 게 아니고 11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죠. 급감해서 15, 16년엔 거의 중단이 됐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8만 원, 10만 원 청년주택 이런 공급한다는 거는 그린벨트나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그런 이름의 집을 지었을 때 안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목적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고 정부 대책에 필요한 1차적인 원인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지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안 따라준 부동산 가격은 치솟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 상황에서 보면 지방 부동산이 올라가면 서울 부동산 가격이 보합 내지는 떨어지진 않았지만 결국에 서울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지방 부동산은 오히려 미분양이 줄게 되고 가격이 하락 내지는 보합되는 어떤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6.19 대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고 한쪽에서는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무조건 방치를 한다라면 그 역시도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결국에 뭐냐면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강남 지역의 부동산의 숫자가 지금보다도 과거보다도 엄청나게 부족했다라는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경제 논리를 그대로 갖다 들이댄다라면 강남 지역의 부동산 전세 가격이 2억이 올랐다면 2억을 내가 전세 가격으로 낼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자녀의 교육을 학교를 보내든 어디를 보든 그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시장 경제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전세금 대출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금 대출을 해주니까 전세금 대출을 해준 것만큼 결국에 뭐냐면 가계소득이 그 정도 뒷받침되지 않는데 가계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거주하게 되는 그런 기현상이 빚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가 전체적인 주택 공급량으로 본다면 97% 정도 되니까 약 3% 정도는 부족하고 나머지 지역은 사실 다 100%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도권을 국한해서 얘기한다라면 물론 지금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공급이 부족하죠. 공급이 부족한데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수도권은 부족하다,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더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속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충분히 공급이 돼 있으니까 입주 물량이 충분하니까 이제 집값은 안정될 거라고 본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부터 오면서 일부 지역에서 아마 서울이 가장 늦게 잡히겠지만 이미 이제 경기, 인천 이 지역도 결국에 98%, 99% 저는 2018년, 2020년까지 간다라면 100%를 초과할 거라고 보거든요. 주택 보급률 말씀하시는 거고.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률이 100% 넘었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 충분한 양의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놔두면 되잖아요. 뭐를 놔둬요? 뭘 규제를 왜 합니까? 그럼 그냥 놔두면 어차피 안정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을 하신다면 그냥 놔두면 된다 그러면 정책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나와서 토론할 이유가 없죠. 그냥 냅두면 되지 왜 나와서 정책이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은 넘쳐나는 거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예년에 비해서 얼마가 더 많다는 기준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봐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더 많다. 근데 사실 그 기준이 되면 작년도 굉장히 적었던 거라면 그거는 그 기준이 되는 건 안 되고 적어도 한 20년, 30년간의 통계를 놓고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얼마가 입주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2000년 이후에 2011년까지의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평균적으로 16만 5천 채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2012년 이후에 2016년 작년까지의 통계는 한 10만 5천 호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011년 이후의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모든 분들이 얘기하실 때 보면은 그때를 기준으로 보니까 몇 년 전을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입주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잉 공급이고 역전세난이 크게 일어나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통계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택 공급의 통계 수치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최근에 그 상황에서, 지금 제가 2010년, 2011년 자료를 오늘 준비를 안 해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2014, 2015, 2016년에 지금 우리가 공급된 주택에서 아파트는 2014년에 그러니까 분양된 걸 얘기하는 거죠. 분양된 게 33만 4천 호입니다. 2015년이 51만 8천 호고요. 그 다음에 2016년이 45만 2천 호를 시장에서 사갔다라는 거죠. 분양을 받아간 겁니다. 누군가가 받아갔고 그것이 지금부터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공급되는 물량이 37만 8천 호입니다. 그 얘기는 입주죠. 입주라고 말씀하시죠. 입주죠. 입주. 네. 그러면 분양 물량이 33만 4천 호에 아파트니까 그 입주 물량이 대충 37만 8천 호 나오니까 대충 맞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50몇만 채가 공급될 것도 맞다라는 거죠. 후년에도 결국에 45만 2천 호가 공급될 것이 맞는데 과거에 주택이 조금 공급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2011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됐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가격은 더 올라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잠깐만요. 두 분 얘기 좋습니다. 좋은데 시간이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어찌됐건 간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 또 전망 한번 하셔야죠. 이렇게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토론하는 장이 이렇게 매일 하는 거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으니까 두 분 한 분씩 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한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 곽창석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과연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올 거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그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 부동산은 매우 지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말하자면 지방과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비동조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의 전망이 어떻다, 이러면 틀릴 수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방은, 아까 우리 이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어느 정도 충분한 공급이 됐어요. 그리고 지방시장은 지난 7, 8년간 상당폭 상승했어요. 어떤 지역은 한 50%, 60%까지 가격이 뛴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를 놓고 본다면 이제 한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볼 수는 없고 지방은 하반기에 어느 정도 침체장을 겪겠지만은 수도권은 어떤 정부의 추가 대책이 없다면 크게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종합대책이 없을 때. 예.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7월 한 중순 이후에는 아마 이 6.19 대책의 효과가 거의 무색할 만큼의 거래가 다시 일어날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그래서 아마 8월 말이나 또는 늦어도 정기국회 시작된 후에 추가 대책이 좀 강력하게 나올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대책의 약발 때문에
상당 기간은 또 시장 침체가 오게 될 거고요.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수도권에는 2015년에 공급된 것들이 입주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 지역들은 상당한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서울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포함해서 이주 물량이 또 급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서울에 가까운 지역들은 추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합 또는 강보합 정도로 갈 것 같고요. 좀 외곽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들은 약세로 돌아설 것 같고 지방은 침체가 가속화되는 그런 식으로 전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대책들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들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현재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이 현금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수익형 부동산의 풍선 효과는 아마 하반기, 특히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곽창석 대표님의 시장 예측이었습니다. 우리 이재문 소장 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그 6월 30일부로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의 2017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17년 들어 가격 및 거래량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시장을 바탕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었는데 이제 6.19 대책으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이 일부 좀 진정되는 국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일 아마도 예측되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에서는 신 DTI 제도의 도입이 지금 유력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 DTI 규제를 넘어서 이제 내년 2018년 1일부터 DSR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할 이런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 가계부채 조정의 어떤 거대한 조정,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동산 가격의 어떤 가격 조정은 시장의 흐름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좀 정책의 대응, 그다음에 정책 방향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효과를 부풀리거나 이러기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현실을 좀 직시해서 어떤 투자 같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기센 부동산 MC 본 지가 4년 차인데요. 여러 가지 정책들 많이 다뤘고 여러 전문가들 많이 모셨었는데 오늘처럼 시간이 정말 촉박하고 흥미진진했던 토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토론 계속 만들 거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하시면서 좋은 정보 주신 두 분은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님, 주식회사 도시화공학 곽창석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저는 이춘남 본부장과 함께 기센 매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에 관한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수익률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담이나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방송 중이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 전문가들 빠르게 연락드릴 테니까요. 서울 전화입니다. 02-3153-2592, 3153-2592나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춘남 본부장께서 찾아주신 첫 번째 기센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기센 매물은 강서구 공항동 신축 다세주택입니다. 9호선 공항시장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28.95제곱미터, 분양 면적 38.11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6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와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6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1,9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8천만 원, 월세 시 5천에 월 5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900만 원, 월세 시 5,9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서구 공항동입니다. 신축 다세주택이 어떤 건물로 지어졌습니까? 네. 본 건물은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총 6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6층 중 5층입니다. 전용 면적 28.95제곱미터, 분양 면적 38.11제곱미터고요. 17년 6월에 준공 완료됐기 때문에 후분양 물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방 2개, 거실,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매물이 위치한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이라서 공항이죠. 그 김포공항 쪽에 가깝나 보죠. 입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포공항역하고는 한 정거장 위치에 있고요. 현재 입지로서는 5호선 송정역과 그리고 9호선 공항시장역이 도보로 4분 이내 거리에 있고요. 공항철도선인 김포공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김포공항 내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그리고 문화공간이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고요. 재래신학인 공항시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서는 무척 편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신축 다세대에서는 도보 3분 거리에 송정초등학교와 그리고 공항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입지면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실생활을 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곡지구내 본 물건으로부터 약 2km 이내에 여의도 공원의 2배인 서울식물원 보타닉공원이라고 일명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원이 지금 도심 속에서 녹지 공간으로 호소공원과 LG 아트센터가 함께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화의료원 종합병원이 지하 5층, 지상 15층, 1036 병상 매머드급 규모로 바로 인근에 2018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입지면은 쾌적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근처 살아서 산책로 엄청 좋은 거 압니다. 네. 좋습니다. 공항동 신축 다세주택 가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본 물건의 가격은 약 매매가 2억 1,900만 원이고요. 실제적으로 인근의 신축 다세대보다는 약 1,00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는 약 1억 8천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약 1억 1천만 원 예상되고 있고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3,9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 시에는 5천만 원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이춘남 본부장님은 네. 대본이 참 특이해요. 보통 월세 하면 1,000에 70, 80 이렇게 얘기했는데 5,000에 월 50 이렇게 쓰셨네. 네네. 이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운용 자금에 따라서 보증금의 차이를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공항동 매물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늘상 추천하는 포인트가 역세권이냐 아니냐 이런 입지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마곡지구 내에 상주 인구가 앞으로 16만 명 정도 예상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5호선 송정역과 또 9호선 공항시장역의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 강조하고 싶고요. 인근에 지금 김포공항 내에 그 터미널 부지의 개발 계획도 이미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서구 인근에 그 거주 요건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어서 이런 개선되는 여건들이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뉴스를 보니까 강서가 송파 다음으로 그 인구가 많아졌다고 그렇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거래량도 무척 많습니다. 그게 아마 이런 영향이겠죠. 좋습니다. 본 매물 관심 갖는 시청자를 위해서 전체적인 정리, 가격 정리와 함께 유의사항까지 좀 짚어주십시오. 네. 본 물건 매매 가격 2억 1,900만 원입니다. 투룸이고요. 전세 시 1억 8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그리고 대출은 약 1억 1천만 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실 투자 금액은 전세 시 약 3,900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 약 5,900만 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본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교통 입지가 좋은지 혹은 인근에 초중고가 같이 있는지 또는 인근에 산업단지라든가 상업시설이 많아서 경제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지 이런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개발 호재가 없다면 좀 꺼려해야 하거나 거리를 두어야 하는 투자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기센 매물은 강서구 공항동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매주 세미나 있죠. 이춘남 본부장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하는 투자 세미나는 부동산 투자와 함께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세금 부분에서 좀 파악을 잘 하고 계시면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하죠? 네. 지금 서초동 주소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네.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LG 에클라트 2층에서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예약하시고, 키워드가 아주 좋네요. 부동산 투자와 임대사업자. 이제 임대사업자를 뭐 법제화 시키는 것처럼 정부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알아서 나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임대사업자. 이 키워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이런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를 갖고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센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진의 기센 부동산 일부 이슈와 기센 매물까지 좋은 정보 도움 주셨던 분은 주식회사 오비스트 파트너스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동안 폭염이 계속되는 것 같더니 또 장마철입니다. 제가 늘 연세 드신 우리 시청자들께 간곡히 말씀드리죠. 비 오면 비 올 때 조심하시고요. 햇볕 뜨거우면 뜨거울 때 조심하십시오. 건강 유의하셔야 좋은 일 많이 보실 겁니다. 자, 다음 주엔 더 좋은 소식 갖고 우리 시청자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4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저번 주에는 앉아서 했는데 이번 주에 서 있어 좀 놀라셨죠.
이번 주부터 포맷을 좀 바꿔서 여러분의 전문가들 모셔갖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 같은 의견 많이 들으려고 이렇게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자, 이준의 기센 부동산 2부로 나눠서 진행된 거 알고 계시죠? 먼저 1부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가장 정통한 전문가를 모시고 아주 깊게 이야기 나눠본 시간 갖고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서도 투자 가치 높은 기세 매물 소개해 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렇게 폰 형태가 바뀐 첫 번째 진행에 나오신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도시화공관 곽창석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오비트 파트너스의 이춘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바뀐 포맷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문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조금 바쁩니다. 뭐 요즘 박사 또 공부하러 다니시라 뭐. 자, 오늘 기센 이슈에서 다룰 내용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센 이슈에서는 6.19 대책의 효과 및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6.19 대책 이후 시장 상황, 향후 예상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실제로 정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바로 6.19 부동산 대책입니다. 자,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 그 내용하고 먼저 좀 알려주시고 세 분께 또 시장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1월부터 이제 5월 중에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전년 말 대비 0.3%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상승을 하면서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열 열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 높아진 문제의식과 동시에 이제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어떤 대책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떠한 그 단초가 된 6.19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지만 이제 6.19 주요 부동산 대책의 이제 주요 내용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40곳으로 해서 3군데를 기존 37군데에서 3곳으로 해서 40군데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실소유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파트가 계속 주거용 부동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입주 때 많이 오른 가격의 실수요자들이 또 그것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풍선 효과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을 계속 매수하려는 수요자들은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을 그 분양 시장의 뭐 왜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분양 시장을 단속한다 하는데 기존에 이제 재고주택 시장이 죽어라 하는 또 이런 언밸런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우리 곽창석 대표님은 이제 오랜 아주 경험을 갖고 계시죠. 지금 현재 이 정책 발표 난 다음에 보름 지나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보름 동안에 그 전 6.19 대책 이전보다는 거래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뭐 주택 거래가 신고되는 게 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예. 대체로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보통 이제 월간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한, 10,000건에서 15,000건, 이렇게 거래되던 것이, 작년 11.3 대책 이후에, 한 3,000건에서 5,000건으로 줄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대선 이후에 5월, 6월 중순경까지는 월간 거래량이 또 10,000건 이상 늘어났다가, 6.19 대책 이후에는, 다시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11.3 대책 때 보면은, 대책 발표 후에 시장이 급냉됐었습니다. 예. 거의 뭐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또 중개업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래가 좀 부진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매수 문의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침 그 작년부터 계속
이 분양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알짜 물량들이 이번 6.19 대책 이후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 대기 수요층이 청약 수요층으로 현재 바뀌어서 이 모델하우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괜찮은 단지들을 모델하우스는 뭐 수만 명씩 이렇게 몰리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제 매매가가 좀 이렇게 급매 위주로 해서 물건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예. 보통 일반적으로 그랬는데 이번에는 별로 이렇게 급매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번 대책 내용,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DTI, LTV 규제라든가, 청약 조정 지역 소폭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LTV, DTI 규제를 통해서 어떤 대출을 조금 강화하는 측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주택자에게는 종전에 그 LTV, DTI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DTI 적용을 받지 않았던 집단 대출의 잔금 대출 부분에 이제 DTI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해서 어떤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지만 6월 19일 이후 입주자 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아쉬움을 조금 남겼고 그 랠리가 지금 조금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한 주택이 60제곱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2주택까지 이제 허용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허위신고의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집중 단속을 통해서 어떤 지속적인 어떤 정책의 어떤 효과를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대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6.19 대책을 크게 요약을 하면 청약 조정 지역을 37군데에서 40군데로 확대했고 LTV와 DTI 규제를 강화했고 민간 택지 전매 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줄였고 뭐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요즘 댓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개업소 막 단속한다 그러니까 단속받을 짓 왜 하냐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제 서류 보관 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 전까지 털어가면은 누구라도 문 닫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대상 그러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되는 투기 대상만 다루면 되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나오게 되면 단속 실적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죠. 그렇다 보면 이제 다른 그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비치 의무라든지 이제 이런 의무들을 위반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이제 잡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문 닫는 것이 더 뱃속 편하다라는 어떤 이런 마인드가 조성돼 있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이춘남 본부장은 지금 현장에서 실제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왕성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내용에 비춰서 이제 보름 지났는데 현재 시장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제 지금 저는 서울에서 실제 중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을 가장 가까이서 접근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LTV나 DTI 규제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인한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분양권 전매 기간을 입주 때까지 끌고 간다면 결국에는 이 정도가 시장에는 큰 그 충격이라든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의 뭐 프론트 가이디언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선지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예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현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 투자자들이 어떤 뭐 트라우마 또는 데자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아까 이춘남 본부장이 얘기했던 풍선 효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풍선 효과가 결국은 이제 이 대책이 나왔지만 이를 시장에서는 보란 듯이 딴 데로 이제 투자 기업 비웃듯이 간다. 이제 이런 뜻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세요? 이재문 선생님은 물론 이제 시간이 보름밖에 안 됐지만은, 이재문 선생님께서는 어떤 요 효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서의 어떤 부동산 규제 강화책이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올랐기 때문에 사실 정책 대책이 무대책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뭐 어떤 정부 정책의 어떤 그 효과를 이렇게 비웃듯이 이제 이렇게 가격 상승이라든지 거래량이 폭증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고강도의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을 누리게 되면 그 반발 매수 세력에 의해서 다시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재현될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정부와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상황,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반토막 이하로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거의 지금 배 이상으로 증가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요번에 그 핀셋 규제라고 일러지는 6월 19일 6.19 부동산 대책에 의한 어떤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른 지역 또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다른 수익형 부동산 물건으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수량 증가라든지 이런 물량 이동이 있을 거라고는 조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그 핀셋 규제를 하면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금융권을 옥죄서 1금융권과 2금융권에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과거에는 2금융권에서 대출이 됐지만 현재로는 1, 2금융권 자체를 전체 대출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영향은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 하면 지금 돈이 오갈 데가 없다라는 상황이죠. 그렇죠. 가계 보유의 어떤 자산이 70조 이상이 저축으로 지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돈이 오갈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부동산 상품으로 이제 옮겨 탈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한 보름 동안의 시장 상황을 본다라면 어떤 적극적인 매수세나 어떤 이런 것보다도 시장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또는 가격 부채 종합관리 대책에 따른 어떤 결과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그런 관망세가 우세한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풍선 효과 자체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가 가계부채가 그 통계 낸 곳마다 틀린데 한 470조에서 520조까지가 자영업자의 부채로 이제 잡고 있는데 이제 내수경기 문제죠. 내수경기 문제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예전과는 틀린 또는 이제 그 문제는 유동자금이 70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째 저축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풍선 효과가 긍정적인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듯이 그 풍선 효과가 무조건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경기 상승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로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효과를 좀 차단하자는데 좀 의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재문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 자체도 프레임을 만든 거를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분 당선이 뚫렸는데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네. 근데 거기 프레임들은 무슨 빨대 효과다, 효과 참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레임들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되는데. 네. 우리 곽준석 대표님은 지금 아까 저희가 지금 나눴더니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가계 부채가 연간 10%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 예. 그리고 이 주택 투기꾼들이 집을 사면서 이 집값이 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 보면 이제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이제 전매 규제, 두 가지 축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는 들여다보면은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층들은 일부 투자자도 있지만, 대다수는 실수요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쓸만한 주택, 살만한 집, 이런 것들의 공급이 부진했었습니다. 우리가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했지만은 그게 쓸만한 주택은 아니었거든요. 또 참여정부 시절에도 뭐 분양권 전매, 뭐 또 분양가 상한제 해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만한 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수도권에서 보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계획이 돼서 입주를 한 뭐 잠실이라든가 뭐 판교라든가 또 강남 재건축 일부 이런 곳들에 국한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살만한 집에 대해